네, 사무소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몇 시간 후면 FOMC 금리 결정이 있고, 어, 빅테크들 실적을 봐서 알겠지만 이제 어닝 시즌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최근에 또 미국 주식은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주식이 뭐 한 10에서 15%? 네. 다우가 한 주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FOMC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75bp 인상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12월 달에 50bp 할 것이냐, 속도 조절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뉴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금융시장에서 연준의 그런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점치는 도구가 있습니다. 패드워치라는 그런 상품인데요. 지금 11월에 75bp 인상할 가능성은 이제 이미 90% 이상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정책금리를 50bp 수준으로 금리 인상폭을 줄이는 그런 가능성은 한 50% 정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75bp 인상 가능성도 50bp 정도, 50% 가량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전날 고용 관련 주변 지표가 호전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폭 축소를 기대했던 시장 분위기가 약간 그런 바뀌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의 기자회견이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피벗을 하냐 안 하냐 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릭 티미라우스인가요? 기자 네, 보도를 맞습니다. 네. 통해서 시그널을 주고 있다. 뭐 이게 시장을 떠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던데 그 지금 요번에 또 기사를 바꿨다며요. 처음에는 뭐 피벗 얘기를 좀 비슷하게 얘기하다가 맞습니다. 이제 또 예, 다시 예. 매파적으로 간다 네, 이러고 네. 바꿨다 그러던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네, 우선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피벗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 설정부터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순서일 듯합니다. 그동안에 그 월가에서 나왔던 피벗은 그 정책 그 기조의 변환이었습니다. 긴축적인 기조에서 완화적인 기조로 변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피벗을 사용해왔고, 그런 기대를 바탕으로 그동안 뭐 주가가 좀 베어마켓 랠리도 펼쳐왔었고요. 만약에 그 긴축적인 기조에서 완화적인 기조로 변환하는 걸 피벗이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다만 이제 연준이 일정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강화하고 난 뒤에 당분간 효과를 지켜보겠다. 스탑 앤 홀드라고 하는데요. 이것까지가 피벗이라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연준 고위 관리자들이 그 내년에는 스톱 앤 홀드를 그 세택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시사를 했습니다. 어, 다만 이제 관건은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최종금리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여부가 이 피벗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스탠스 같은데요. 연준이 그 추가로 11월 달, 12월 달 125bp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은 이미 9월 달에 공개된 점도표에서 반영된 사안입니다. 새로울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최종 금리 수준을 5% 언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월가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 총재는 명토 박아서 5% 이상은 되어야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는 하락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대부분은 그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가시화됐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전에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추가로 지금 5%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기준금리 인상만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연준이 9월 달부터 양적 긴축을 강화하면서 채권 시장은 이미 미국채 시장은 이미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긴축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데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을 작게 봐도 50bp, 많게 보는 데는 100bp 이상의 그런 긴축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가는 여기에다가 강한 달러화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수입 물가 하락을 통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를 크게 보는 데는 50bp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감안했을 때 최종금리 수준이 5%라고 한다면 연준의 이번 통화정책 행보, 연말의 통화정책 행보를 보면 연준이 스탑 앤 홀드를 과연 어떤 수준에서 시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티미라우스 기자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입니다. 이른바 저희들 용어로는 뭐 빨대가 아주 튼실한 그런 기자인데요. 이 기자가 사실은 연준이 그 피벗 가능성을 보도를 했었고 이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받아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발언을 강화했고요.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 고용 관련 주변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고용 비용 지수 ECI가 지금 최종 금리를 여기에 놓고서는 연준이 아주 불편할 정도로 높게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5%나 올라서요. 역사적 고점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해당 기자도 말을 바꿨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그런 기대도 상당히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전날도 장 초반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폭 완화 그리고 12월 달에 완화를 반영하면서 상당히 랠리를 펼치다가 좀 줄어들었고요. 환율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말고도 이벤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시일에 금요일 날 발표되는 10월의 고용보고서, 여기에 따라서 또 12월 달에 뭐 금리 결정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고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데 10월 고용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고용 지표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은 한 22만 5천 명으로 뭐 전달이 한 26만 3천 명보다 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인 3.6%, 전달에 3.5%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발표된 그 고용 주변 지수가 상당히 많이 뜨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라고 하는 게 월가의 평가이고요. 9월 9일 이직 보고서가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집계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구인 건수가 1,070만 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1,030만 건이었고요. 지금 시장 전망치는 한 1천만 건이 안 되는 980만 건 정도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깜짝 이렇게 증가하면서 여전히 고용 시장은 뜨겁다. 1천만 건을 뛰어넘으면서 여전히 뜨겁다. 그리고 구인 건수 대비 구직자 이 비율을 보면 지금 그 구인 건수가 한 2명 가까이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직하려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구인 건수가 2건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는 3개 이를 정도로 이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에 그 기조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악의 순환고리가 완성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만 놓고 보면 연준이 당분간은 매파적인 행보를 누그러뜨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은 월가의 그런 주요 지수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이게 연준이 이렇게 계속 그냥 주먹을 휘두르다 보니까 국채 시장 힘든 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힘든 것 같아요.
미국 국제 시장도 지금 유동성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 시장 쪽에서 뭐 위기가 터질 뭐 이런 가능성 같은 건 없는 거죠? 네, 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워낙에 이 근간이 되는 시장입니다. 미국치 시장이 뭐 24조 달러 정도 되는 시장인데요. 모든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옐런 그 미 재무부 장관이 국채 유동성 발언을 한 부분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옐런은 아시고 계시지만 원래 연준 의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주요 경제 요직 그랜드 슬럼을 달성한 최초의 분인데요. 이분이 그 기억하시면 의도된 말실수를 통해서 지금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1년 5월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파월이 한참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연준의 그런 통화정책 독립성을 위해서 통상은 미 재무부 장관이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옐런이 당시에 어, 기준금리를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소 써맛이라는 그런 표현을 들어서 좀 톤다운 하긴 했지만 인상돼야 된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뒤에 후행적으로 해석을 해보니 옐런이 선제적으로 파월에게 좀 힌트를 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옐런이 통화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한 발 먼저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옐런이 또 미국채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 우려했다는 부분이 월가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동성이 얼마나 줄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요. 대차 대주표가 지금 최고 많을 때는 9조 달러까지 갔었는데요. 팬데믹 기간에 연준이 그 2년 동안 미국채를 빨아들인 게 한 3조 3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리고 MBS가 한 1조 3천억 달러였었고요. 이 부분을 그 전체 시가총액에서 보면 미국채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연준이 보유하고 있고요. MBS의 3분의 1을 연준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사주지 않고 오히려 대차 대조표를 축소시켜 나간다는 게 양쪽 긴축의 그런 요체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부분을 누군가는 다시 받아줘야 될 텐데요. 미국채의 상당한 수요국 자들 가운데 그 주요국 그 중앙은행들도 미국채를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미국채를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례 없이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도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금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본 엔화가 150원을 한때 뚫으면서 상당한 양의 그런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서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서면서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흘러야 했었고요. 그 부분이 미국채의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중국도 한때는 미국채의 최고 매수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미중 간 이제 갈등이나 이런 부분 등등으로 중국이 지금 더 이상 채권을 매수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PD사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PD가 있듯이 미국 국제시장도 미 재무부하고 직접 거래하는 PD사들이 있는데요. PD사들의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팬데믹 기간에는 좀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익스포저에서 자기 자본 비율을 이제 많게는 5%까지로 유지하도록 건전성 강화 조치를 하면서 PD사들이 미국채를 많이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 옐런이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SEC가 헤지 펀드 등이 그런 고빈도 매매, 이게 지금 미국 주시장의 변동성을 강화시킨다고 지금 주장하면서 헤지 펀드들도 이제 일정 규모가 이상되면 딜러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등등이 그 미국채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파원님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FOMC 잘 넘어가고 저희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